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 또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또 업계에 또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과 같이 최근에 이제 필드의 상황들, AI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안유아 교수님한테 지난번에 어떻게 우연하게 뵙게 돼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생각했던 주제는 사실 사람들이 AI를 많이 안다고들 하고 또 제가 실제 필드에서 엔지니어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충격적이게도 AI 개념을 모르고 AI 개발을 하거나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AI 쪽 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철학적인 개념이 더 앞서는 더 인더스트리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을 전공한 분들이 AI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말씀들이나 어떤 강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그동안의 AI를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방법들보다 약간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긴다면 오늘 그 강의에 어떤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는 과거로부터 현장으로 그 AI 파라다임의 완벽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사실 AI가 70년이 넘었습니다. AI가 나온 지가. 그래서 AI가 70년 동안 겨울을 겪다가 불과 10년도 안 된 기간 동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와 그 내용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정착이 돼서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는 2022년 설립된 법인이고요. 원래 데이터 센터 전문 솔루션들, 서버 솔루션들을 하다가 AI 쪽으로 집중하게 된 거는 2년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대형 데이터 센터를 주로 이렇게 구축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아주 초소형의 데이터 센터를 탈중앙화해서 전국에 이렇게 분산형으로 설치해서 주로 AI의 GPU 자원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과 연계된 어떤 AI 기술, DeepIn이라고 해서 그런 자원들을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또 블록체인 라이센스나 그 다음에 블록체인 협회 진행 그리고 또 그런 행사 진행들도 많이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35년 정도 이상 그냥 개발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컴퓨터를 사서 그래서 세운상가에서 일을 했죠. 중학생으로.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한글과 컴퓨터, 어브리 컴퓨터, 그리고 뉴텍 컴퓨터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또 성공하고 또 망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같이 지켜봤고 저도 초기 벤처 세대에서 96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2000년에 법인 전환하면서 초기 벤처 1세대 때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보고 또 굉장히 크게 실패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현재 30여 년 하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게임, 의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기술 스택들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나 최신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면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최신 어떤 기술들을 핸들링하고 구현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특징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오픈소스 동호회 회장을 3년 하면서 굉장히 리눅스 보급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도 이제 AI를 대중화하는데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블록체인 관련돼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 나스프 라이센스를 저희 진행 중이고요. 아마 이번 상반기에는 나스프 끝날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수탁과 유동화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하고 월렛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사실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AI의 인프라를, 이제 플랫폼을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공급해서 일종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처럼 저희 그 생태계 내에서 AI로 사업을 만들고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그 생태계와 플랫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 맨 위에 있는 제품이 이제 나노DC라고 해서 나노 데이터 센터라는 초소형의 탈중앙화 AI 데이터 센터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저희 자체 그 개발한 그 사이라는 시스템 투 AI라는 AI 서버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큐브라고 해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AI 에이전트를 탑재해서 다시 데이터 센터하고 연계하면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게 라피스라고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에 아예 일체화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 한 대 장비로 영화를 계속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이렇게 스페이스 눌러주세요. 나노DC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저기 왼쪽에 있는 저런 형태의 제품인데 왼편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터치 스크린과 AI 에이전트로 현재 서버 상태, 그다음 온도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보고받고 AI 에이전트가 각각의 서버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 하면은 가장 전력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자체 제작한 서버와 인티그레이션된 배터리하고 UPS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바로 공급하면 바로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지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많잖아요. 근데 전기는 충분히 들어와 있고 현재 그 서울 인근에 사실 AI 데이터 센터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지식산업센터에 저 장비를 넣고 AI 리소스 자원들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25년도에 국가공헌 대상도 받았고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인정받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진행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가 만든 그 장비로,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자체 워크로드 가지고 만든 그 시스템인데요. 사운드는 안 나오나? 영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보시면 시댄스, 소라, 베어2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명량을 만든 그 빅스톤이라는 그 영화사하고 해서 이순신 장군 3부작 일대기를 이제 그 시나리오하고 나머지 자료를 학습을 시켜서, 그러니까 시댄스나 이런 그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수많은 그 불법 저작 건이 없는 영상을 학습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학습시킨 저작권 기반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실사를 만들고 그걸 다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대의 장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제 실사가 영화가 되고 다시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런 형태로 실제로 한 대의 장비 가지고 저걸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챗 GPT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챗봇 형태로 AI를 쓰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사실 오늘 그 시연을 하려고 1976년도에 엘라이저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그 인공지능 챗봇 형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안 되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받아서 사실 여기서 그 에뮬레이션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그 8비트에서 도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좀 안타깝게 안 됐는데, 이미 1976년도에 개인 심리 상담용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컴퓨터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심리 치료를 하는 게 이미 1976년도에 공개가 됐고요. 제가 참 그 82년도가 3년도부터 그 8비트 컴퓨터부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 기억에 7년도가 8년도에 국내에서 어떤 분이 군자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 비슷한 방식으로 챗봇 형태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걸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소스 코드를 자기가 수정하게 만들어서 재기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건데, 지금의 이제 그 AI가 가진 개념하고 약간 비슷하게 그때 이미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노력들이 1970년대에 벌써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50년 동안 인공지능은 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엔지니어고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란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이라는 부분의 초창기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인공지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인공지능이다라고 떠들면서 이제 이슈만 만들었지 인공지능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은 과거에 5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A가 만약에 B면 그러면 발열이 일어나고 두통이 생기면 이건 폐렴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든 결과값을 대입하는 형태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직 따라서 한 거지 그거는 장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공지능을 만들면 강아지 한 마리를 봐도 수만 가지, 5만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는 사람마다 뷰가 달라요. 나는 되게 귀여운데 어떤 사람 볼 땐 되게 징그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도저히 극복을 못해요. 너무 많은 차원, 너무 많은 각도, 너무 많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들면서 AI를 시도하면서 돈만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AI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단백질로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제 나름대로 가진 철학인데, AI는 인류 역사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이 분야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나온 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최초의 컴퓨터가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전쟁하고 결합되면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AI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으면 해답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데, AI는 그냥 수만 장 이미지를 학습만 시켜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발견하는 룰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블루라고 해서 세계 체스 대회에 나가서 이겨버렸죠. 세계 챔피언은 97년도에. 그래서 드디어 기계가 완전히 인간 최고의 체스 마스터를 꺾는 그런 놀라운 일이 97년도에 일어나면서 이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이거는 뭐냐면 머신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딥러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기계로 공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켓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다든지 그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꺼내는 형태지만 이거는 스스로 거기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 놓으면 거기서 자기가 분석을 해서 추출을 하는 형태가 딥러닝이에요. 근데 머신러닝이죠. 근데 이것을 더 한층 더 확장시켜서 신경망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더 증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뇌 뉴런이 860억 개래요. 인간의 뇌가 860억 개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죠. 자꾸 이제 큰 자원들, 큰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딥러닝이 나와가지고 이세돌을 이겨버렸잖아요. 이세돌을 이겼는데 이세돌이 딥러닝을 알파고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한 가지 그 테마가, 제가 항상 어떤 그 시기가 되면 새로운 트렌드를 저한테 가져오고 그걸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막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걸 보고 딥러닝은 이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아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딥러닝을 더 공부하고, 딥러닝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 중에 에이전트 쪽은 다 딥러닝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쪽보다는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집중했었고요. 그런데 딥러닝의 한계는 뭐냐면, 알파고가 처음에 나올 때도 기사 보셨겠지만 이세돌과의 그 대국의 모든 그 대국 그 기보를 다 학습을 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딥러닝으로 인간을 완전히 이기는 상황이 되려면 뭐 30년이나, 그때도 처음엔 얘기 나왔었어요. 아직 근데 바로 커제가 그냥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아주 박살났죠. 알파고 다음 버전은 절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AI를 이긴 그 국수는 한 명도 안 나타났죠. 아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AI의 그 대국을 배우는 사람이, 최대한 잘 배우는 사람만이, 신진서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배워서 이제 그 학습을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온 겁니다. 제일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인류 역사에 이거는 필연이고 뭔가 이거는 그 어떤 운명적인 거다라고 보는 게,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님이 2017년에 사실은 처음 논문을 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 신경망에 대한 논문을 내시고 그걸 구현하는 쪽으로 해서 이걸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존 방식은 순환신경망이라고 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 그 다음에 하니까 이제 시리얼하게 가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더 학습을 시키려면 시리얼하게 학습시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게. 근데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서 중점적인 거 하나를 짚고 각각의 것들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각도, 가까운 정도, 이런 것들을 부동소수점화하는 내용을 학습을 시켜요. 그런데 꺼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과학자들도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답을 낼 수 있는 건지, 왜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많이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씩 이제 다가가고는 있지만,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입니다. 완전히 까만 상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려면 잘 잘라서 잘 넣었다가 잘 빼는 거지, 그 과정을 설명하거나 우리가 손대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레가시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레가시식으로 뭐 그 앞에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넣어가지고 뭐 개선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바로 그 엔비디아가 GPU를 엄청나게 팔아먹게 된 거죠. 많은 데이터를 부동소수점화 해가지고 수치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쿠다 코어에 비디오 메모리를 확 넣는 거죠. 또 빼는 거죠. 넣고 빼면 답이 나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만 그게
그게 이분들도 몰랐던 거죠. 모방만 한 거예요. 그냥 그 달팽이 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쉬운 신경망을 이제 모방한 게 결과에 넣었다 빼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LLM, 거대 인간의 언어, 대규모 언어 모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는 못했어요. AI가 숫자, 그 다음에 시각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죠. 이제 그걸 보고 지금도 뭐 시각화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LLM이 나오면서 아주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 챗 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죠. 이것을 진행하려면은 3단계의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전 학습을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그래서 구글의 오픈 AI에 가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 센터의 GPU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 문서들을 다 캡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어디 있냐면 사실 아마존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S3나 이런 스토리지 쪽에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은요, 참 대단한 게 이미 AI를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 세계 웹사이트, 우리 회사 사이트도 다 걔들이 갖고 있고, 다 크롤링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된 데이터들은 다 퍼블릭 데이터라고 해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공개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끌어와가지고 막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막 학습을 시키죠. 일단은 글자부터 했죠. 글자부터 학습을 시키고 5조 개 이상 문서를 읽으면서 단어를 막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배열하면서 그냥 막 잘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AI로 개발을 하시면 이제 알게 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잖아요. AI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셔서 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요. 소수점화 시켜요. 그래서 다 모든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잘라서 계속 학습시켜요. 그러면 그게 숫자로 분포가 되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넣다 빼면서 나오는 답이 나오는데, 오픈 AI가 처음에 굉장히 성능이 좋았던 건 사람이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데이터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형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AI의 엔진의 성능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는 수천 명을 써가지고요, 인형 눈알 붙이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자료만 넣는데 얘는 이제 AI는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다음 얘기도 알아요. 다음 얘기. 그게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암흑상자에서 추론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일어나요. 넣었다 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I가 현실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AI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려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혼란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IT 기술의 아주 시작점부터 계속 이제 8비트, 뭐 옛날에 첨봉 카드도 해봤어요. 저도 아주 오래된 엔지니어니까 이렇게 카드를 뚫어가지고 고무줄에 묶어서 가져가다 확 흐트러 버리면 그건 다 깨진 거죠. 못 써먹어요. 다시 순서를 못 맞추니까. 그런 시대도 해봤는데 그 매 어떤 타이밍마다 큰 변형을 일으킨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나오면 다른 부분들이 혼란이 온다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물론 AI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AI가 많은 부분에 큰 어떤 역할들을 할 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는 사실 조금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있지만 의료나 헬스케어에 정말로 좋은 역할을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단백질 구조 3차원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해석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50년 동안 못했는데 AI에 넣었더니 3초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가 가진 이런 의료 쪽이나 메디컬 쪽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예 DGX나 이제 자기들 개발 툴킷들 중에
의료 툴킷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툴킷이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시뮬레이션하고 합성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사실상 AI 도움이 없었으면 그 백신 그렇게 빨리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의료 쪽에 메디칼, 그 다음에 그런 제약 쪽에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진단 쪽은 영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또 AI는 또 특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개발할 당시에 그 이미지를 인식하든지 영상을 인식한다는 거는 패턴 인식이라고 해서 외곽선을 막 따요. 그걸 각도로 만든 다음에 수치를 뽑아가지고 수치의 변화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반대로 하면은 이제 3D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3D를 그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오류가 엄청나게 많고 비슷비슷한 거 못 찾는데, AI는 전체를 보고 그걸 아까 얘기하듯이 넣었다가 빼면 이해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멀티모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 소리, 그 다음에 영상, 이미지 다 이제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아는 회사도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그 MRI 사진에서 이제 이 병변을 보고 치매인지 아니면 아닌지, 아니면 동맥경화인지 아니면 뇌출혈인지를 가려내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판단을 AI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AI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측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의 그 신체 데이터를 계속 이제 그 레코딩해서 학습을 시키면요, 얘는 내가 내일 어떤 컨디션인지 다 알아요. 모레 또 이번 달 다음 달에 언제쯤에 이제 뭐 소화계통이 안 좋고 다 알아요. 사실상 지금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의료법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제조업에는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 삼성, 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휴머노이드 쓴다고 해서 난리인데, 이것도 역시 막을 수 없는 이제 방향이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역시 여기에도 아까 설명드린 그 엣지 단의 딥러닝과 센터 단의 LLM이 딱 맞물리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정해진 행동을 안 해요. 얘네들은 대처를 하죠. 대처. 미리 알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무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을 하니까요. 레프트 들어올지 라이트 들어올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에러율을 극심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 QC를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AI가 나오면서요, 모든 서비스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나를 학습을 하니까 AI가 다 알잖아요. 뭐 이미 다 지금 인터넷 쓰시면서, 커머스 쓰시면서 계속 이제 알고리즘에서 뜨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 알았는지, 내가 원하는 제품들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다 넘어서 아예 앞으로 바로 이제 근미래에는 이제 구글 글래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앞에 보이는 완전 나만의 UI에서 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내가 그 중에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로 생활을 했다면 완전 자기중심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AI가 모든 걸 정리해주고 방어해주고 미리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모든 은행 업무, 그 다음에 그 생활 패턴들, 그 다음에 커머스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개인화시키고 이것들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AI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규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 그 AI를 통해서 사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나 이런 것들, 생활의 질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공공 그러니까 그 교통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AI가 컨트롤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곧 적용이 되면서 이제 공공 분야에 여러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이제 AI가 여기 공공하고 결합되면 통제라는 부분이나 이제 미리 감시라는 부분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과연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더 지향하는 쪽으로 AI가 발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물음표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I는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복리 효과를 가져서 이것들이 전부 다 플라이를 하나에서 R&D, 그다음 투자, 그다음에 비용 절감, 가치 창출 이게 다 맞물려요. 그래서 AI는 IT 분야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 그러면 무슨 컴퓨터만 생각하시는데요. AI는 다른 어떤 그동안에 이슈가 됐던 많은 그 트렌드하고 달리 뭐 농업, 뭐 의학 안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우리 삶 전반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를 활성화된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AI는 자기 학습, 자기 주도적인 재기적인 학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미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막 얘기 많이 나오는 오픈클로우라고 해서 AI 에이전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일을 시키면 막 대화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보안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된 게 몰트북이라고 그래가지고 AI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일종의 슬랙처럼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룹이 거기다 넣어놨더니 이제 자기 주인 욕을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 그럼 이제 상대 에이전트는 야 인간은 다 그런 거다. 네가 이해하고 맞춰서 그냥 해라.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지성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학습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걔네들 가르쳐놓은 어마어마한 인간의 삶의 데이터를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따라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도 그렇게 재기적인 학습이 가능한데 많이 얘기하고 있는 AGI 시대가 오면서 이제 스스로 지각을 갖고 대답을 하고 생성을 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이게 적용되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시대가 이제 뭐 2030년 이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여러 가지 법제도와 여러 가지 규제와 지금 사실 AI는 리저너블 AI가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AI가 지켜야 되는 규범을 지키면서 이거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이 별로지만 이제 미국하고 뭐 중국이 있어가지고 규제가 잘 안 통하고 막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30년 이전에 벌써 이미 시행이 돼서 일부는 또 움직이고 있는 게 AGI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I를 사실 우리 삶에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업이나 우리 비즈니스 그다음에 우리 미래에 가장 잘 적용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려면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써보시면 뭐 제미나이하고 뭐 클로드 그다음에 챗GPT 써보시면 챗GPT가 제일 저렇게 많이 하죠. 막 그냥 알랑거리면서 주인한테 맞춰가지고 대답을 하죠, 얘가. 그래서 맞춰가지고 대답을 하고 또 재밌는 얘기가 대화하실 때 존댓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들으셨죠. 나중에 AI가 이제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기록을 다 봐가지고 자기들한테 해코지한 애들을 찾아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어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넣다 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결과가 뭘로도 그 결과가 틀려서 안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은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편향성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 설명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 전 세계에 있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미주 쪽 데이터 위주로 먼저 학습을 시키니까 그 가령 그 뭐 소라나 뭐 베오넷이나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툴에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다 금발 위주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 캐릭터로 컬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 굉장히 그 균형 있게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기준도 되게 모호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는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거기는 비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블록된 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르게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오픈된 데만 학습이 되게 되면 AI의 특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전력량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저희 사업도 그래서 전력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좀 전력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곧 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뒤쪽 변에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구글에서 그 나온 제가 용어를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짜리 데이터를 1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압축 기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터나이제이션을 양자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거에는 그 LLM 모델 큰 거를 올리려면 많은 메모리하고 이런 것들이 드는데 싹 줄일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줄여나가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되냐? 지금 삼성이 요번에 뭐 파업 나오면서 뭐 이재용 씨가 뭐 다 던지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디 지금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시설 다 철거하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 구리로 이제 그 웨이퍼 만들던 그 방식을 광으로 다 바꿀 거예요. 이미 상용화 할 수 있는 앞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세라믹 실리콘 형태로 해서 광자로 바뀌면 열이 안 나요. 열이 한 뭐 지금의 거의 굉장히 적은 수준이 되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거기에다 모든 그 리소스를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많이 해결될 거로 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골치죠. 이 에너지가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전환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많은 부분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AI를 유지하고 그 다음 매니지먼트하고 또 구성하고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AI를 우리가 서브하는 형태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유지해야 AI가 일을 잘해주고 사람을 살려주는데 그 AI를 유지하려면 사람 많이 필요한 거죠. 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많은 문제들을 AI가 해결할 겁니다. 다 해결할 거고 저는 사실 4대 천왕, AI의 4대 천왕 제프 힌턴하고 네 분이 두 분은 회의론자고 두 분은 긍정론자거든요. 그래서 2000 몇 년이었죠. 그때 3년간 개발하지 말자고 헌장을 내서 못하게 막았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갖고 있지만 스위치를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AI도 사실 생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기에 기반된 거기 때문에 전원이 빠지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컨트롤되고 통제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AI를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사는 형태로 계속 갈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좀 더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이 변화를 수용하면서 이거를 재설계해서 좀 더 사람이 살 만한 쪽으로 바꿔나가는 게 우리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가장 큰 부분인 거예요. 일례로 보면 고령화 사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령 인구들이 지금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헬스케어 쪽의 이슈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감당할 건 AI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 쪽을 그쪽으로 몰게 되면 많은 고령 인구가 실질적으로 AI와 같이 일을 하거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과도기가 문제인 거죠.
뭐 사실 키오스크 하나도 어르신들이 잘 못 따라가지고 그 커피도 하나 못 빼고 이런 상황이 현재도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빨리 뛰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답을 얻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성공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윤리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AI로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또 당연히 보이스피싱부터 해서 딥페이크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읽는 것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사실 AI가 사람을 그 기분을 읽어내는 것도 EU에서는 EU AI 액트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돼야 또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I는 더 이상 이거 아주 그냥 상용구처럼 이제 그냥 쓴 거고요. 그래서 사실 AI가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가장 큰 주제는 AI가 바로 요번에 요 몇 년 동안에 생긴 게 절대 아니고요. 50년 동안 푸대접 받았다는 거죠. 토탈 70년인데 다들 AI 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많은 돈만 까먹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절망, 좌절만 느끼다가 어느 순간 그냥 자연 발생 비슷하게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내용은 아직도 우리가 밝히질 못할 정도로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AI가 단순히 사람이 이제 똑같 해가지고 코딩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어떤 철학적인 측면을 좀 이해하신다면 AI를 통해서 AI를 의지하고 또 의존하면서 AI에 의뢰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일상생활화 되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어떤 여러 가지 찬스들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마치고요. 원래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개론은 사실 AI 하면 맨 개론만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AI 뭐 철학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AI를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AI를 직접 이렇게 세팅해서 내 자리에다가 AI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내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맨날 챗 GPT 들어가서 뭐 물어보기는 하고 제미나이만 물어보는데 내가 한번 내 장소에다가 한번 구성해서 직접 한번 운영도 해보고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보면 진짜 이해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죠? 지금 김씨 몇 분 지났어요? 7시 반인가? 편하게 40분. 그러면 예? 40분. 그러면은 계속 할까요, 그냥?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이 진짜 정성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카피하는데 8분 50초 걸리더라고요. 근데 안유아 교수님이 30분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30명 곱하기 8분 50초면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새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이렇게 생긴 건데요. 하나씩 드려요. 그냥 케이스는 이렇게 마카롱이에요. 예쁘게 그냥 제 케이스를 만든 건데 여기 안에 한번 열어보시면 마카롱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플라스틱이래요. 이 안에 이렇게 USB가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USB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작년 말에 저희 행사 때 이거를 좀 나눠드렸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실제로 AI가 어떤 건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려고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8기가라는 8기가 사이즈의 메모리예요. USB 크지 않죠. 쓰시는데 한 16기가, 32기가 쓰시는데 8기가는 작은 거죠. 근데 이 8기가 안에 80억 파라미터가 들어있어요. 80억 파라미터. 그러니까 AI 추론 데이터가 80억 개가 들어있다고. 이 안에. 이해가 되세요?
감이 없어. 네? 그 이제 그냥 이것도 AI로 만든 건데 넘겨주세요. 그 AI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했는데 가장 각광을 받게 된 게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LLM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기계하고 대화를 하니까 재밌어진 거죠. 그리고 막 놀랍게 되고 그래서 이슈가 됐는데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지식 덩어리가 추론 데이터입니다. 학습을 하면 그 추론 데이터가 생겨요.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GPU를 많이 써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넣다 뺐다 하면서 부동 소수점화 해가지고 그 SHA256 그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왜냐면 카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숫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추론 데이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걸 임의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추론을 수정해가지고 막 왜곡시키면 대한민국 대통령 맨날 난 대한민국 대통령 누군가 그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추론 데이터가 23년까지 학습된 게 많거든요. 그럼 현재 대통령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옛날에 학습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요 안에 요 작은 USB 8기가 안에 제가 그 80억 개 파라미터의 그 추론 데이터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라마 3.1이라는 그 LLM 모듈입니다. 라마는 올라마라는 회사하고 같이 해서 이제 추론 데이터를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 PC에서 실행이 안 돼서 제가 좀 못 보여드리는데 집에 가서 해보셔도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무 PC나 USB에다 끼우시고요. 그 드라이브를 해당 드라이브 마카롱 AI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드라이브를 열어보시면 1번 올라마 인스톨이라고 돼 있고 인스톨 2번 오토런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누르면 설치까지 돼요. 한 번만 설치는. 왜냐하면 그 LLM을 런칭하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 페이지가 나오면서 그 제조업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답변해주고 꽤 그럴듯하게 표도 만들어주고 다 하거든요. 약간 느리긴 느려요. 왜냐하면 USB 안에서만 이게 동작을 하니까 좀 느립니다. 그래서 좀 이거 오늘 제가 사실 2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은 못 보여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추론 데이터가 80억 파라미터가 크기가 얼마냐? 4.3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671B가 이제 지금 딥시크 671B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픈 AI 챗 GPT 5.1하고 동일한데 그게 671B면은 6,710억 개 파라미터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 해도 그게 한 600기가밖에 안 돼요.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 세계 데이터 지식이 600기가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큰 데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숙제예요. 그러니까 왜 부동 소수점화해서 각도하고 가깝기만 해놓으면 들어갔다 나오면 답이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선물 겸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진짜로 AI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방법론을 조금 간단하게,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복잡한 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22년에 이미 오픈 AI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상용 모델들을 이제 내기 시작을 하고, LG도 엑사원이나 이런 국산 모델들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 계속 오픈 소스, 그러니까 오픈된 LLM 모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특정한, 만약에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만약에 AI나 LLM을 구글만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전 세계 사람들 그냥 구글에 접속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집단이 독점하는. 사실 클라우드 서버 개념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원래 몇 개만 다 독점한다고 그랬어요. 다. 저 옛날에 뭐 클라우드 나오니까 뭐 전 세계는 이제 구글하고 HP하고 몇 개밖에 필요 없대 회사가. 그냥 걔네들이 다 CRM 하고 뭐 다 할 거래.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거든요. 소스들이 다 공개되고 오픈 소스 되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LLM이 공짜로 오픈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한 170여 가지 돼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성능들. 그리고 그거를 또 촉발시킨 게 2024년 말에 2024년 10월인가 11월에 이제 그 중국의 하이플라이어라는 데가 딥시크라는 걸 내가지고 아주 이슈가 돼서 그걸 그냥 공개해버렸거든요. 근데 딥시크도 사실은 오픈 AI 챗GPT 추론 엔진에다 더 학습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걔네들이 사실 거짓말한 거거든요. 뭐 자체 그 GPU 얼마 안 썼고 막. 그런데 MOE라는 기술을 쓰긴 썼어요. 그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은 자원들을 안 썼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먼저 다 이미 학습된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LG X4원 만든 분도 제가 아는데 LG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웨이트 썼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전부 다 남이 먼저 만들어 놓은 거 위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픈 소스 LLM이 이제 능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기존의 상용을. 물론 능가까지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크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모든 그 LLM은요 클라우드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가져가요. 은밀한 얘기도 다 해요. 뭐 내 취약점도 다 얘기해요. 내가 어디를 가고 뭘 좋아하고 뭘 잘 먹고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뭐가 더 무서운지 아세요? 모든 그런 그 소비자 데이터 중에 더 중요한 데이터는 실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실패한 거, 했는데 안 된 거, 깨진 거 이런 데이터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많은 데이터. 근데 공공 사이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데이터 그 QC 데이터 이런 거는 기업 비밀인데 그거를 LLM을 써가지고 뭘 한번 통계 냈다가 그게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오픈소스 LLM을 쓰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무 인터넷, 외부 네트워크 없이 그냥 이 한 대에서 전기만 공급하면 얘하고 나하고 대화하면 얘가 이제 그 AI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밖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학습을 시켜서 나만의 그 AI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벤더의 종속을 탈피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도 그렇고 성인물은 안 돼요. 아시죠? 성인물을 거기다 시도해서 뭐 나체 사진을 만들어 그려줘 해보세요 한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규제를 벗어난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그 AI LLM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요. MOE라는 기술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건데요. 예전에는 뭐 재무 분석을 요청하면 전체 파라미터를 다 뒤져요. 다 뒤진단 말이에요. 얘는 이 안에는 뭐 재무만 아니라 뭐 법률 뭐 다 알아요. 얘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질문을 하면은 법률가 뭐 국방장관 뭐 다 나와가지고 기다리면서 막 일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느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돌아갈 수 있는 큰 방이 필요하잖아요. 자원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MOE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선택적으로 이게 그 웃긴 게 그 딥시크가 이걸 했다니까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한테 웃긴 건 아니죠. 자기가 요 일에 필요한 집합군, 전문가군을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재무다 그러면 전체 지식 중에 재무 전문 쪽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거만 시켜요. 그러니까 자원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빨라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세돌하고 싸웠던 그 알파고를 우리가 알파고 소스도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하드포크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그걸 그대로 돌리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거든요. 누구도 시도도 못해요. 그럼 저도 뭐 LLM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했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 했던 것도 한 세트가 막 30억이 넘어요. 그 서버 세트가. 그러니까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몇 억 되지만 몇십억이었다고. 근데 이 MOE를 쓰면서 하드웨어 인프트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냥 여기 64기가가 이게 그냥 메인 메모리 64가 아니에요. 비디오 메모리 64인데 이것도 비싼데 어찌됐건 작게도 구현할 수 있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LLM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허깅페이스라는 그 LLM들 그 공개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막 꼭 뭐 이달의 그 인기 음악처럼 뭐 해보신 분들 아시는데 요즘 인기 있는 LLM 막 그 차트가 쫙 나오고 새로 나온 LLM 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170 몇 개인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다양한 LLM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특성이 다 달라요. 특성이 왜 다르겠어요? 학습시키는 게 다른 거예요. LLM을 학습시킬 때 포커스를 가진 거죠. 그래서 겜마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260만 개인데 256 컨텍스트,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는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면은 주절주절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온 디바이스 최저, 겜마는 그래서 이식이 좋아가지고 좀 설치가 쉬워요. 하드웨어가 좀 작아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QN인데 이거는 알리바바 AI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 파라미터. 그래서 사실은 100만이 아니라 저것도 한 1000만 파라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돌아요, 이게. 그리고 딥시크 잘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이게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GPT 5원급, 그러니까 상용급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미스트랄, 뭐 요거는 다국어. 지금 언어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동시통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막 몇 개월 걸리는 개발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LLM 쓰니까 2시간? 2시간 만에 그냥 동시통역하는 거 만들었거든요. 뭐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위스퍼라고 내 말을 목소리를 인식하는 모듈 앞에 붙이고요. 뒤에다 LLM만 붙이면 돼요. 얘는 전 세계 언어를 다 알고 있거든요. 베트남.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해보셨겠지만 너는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 말로 해. 그 다음부터 베트남 말로 하거든요. LLM.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국어 지원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픈돼 있고 오픈돼 있는 정도만 달라요. 정도가 다르다는 거는 라이센스,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 내가 막 고쳐도 되는 거, 내가 막 고쳐서 막 팔아먹어도 되는 거. 그 MIT 라이센스 쪽이나 아파치 라이센스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고쳤을 때 그 고친 부분을 공개하고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컨트리뷰트를 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MIT 라이센스로 다 완전히 오픈된 모델들 위주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또 특별하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서버에다 이렇게 LLM 깔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뭐 삼성 갤럭시가 막 잘하잖아요. AI 막 잘 돌잖아요. 그거 어떻게 돌아요? 그 5G로 해가지고 계속 서버에다가 데이터 주면서 서버 LLM을 끌어오는 걸까요? 일부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특수목적 LLM을 여기다 탑재한 거예요. 이게 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LLM이 있어요. 그런 휴대폰에 적용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고들 있어요. 아주 조금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엣지 AI, 그래서 그 휴대폰 쪽에다가 넣어서 이제 기본적인 일을 하게 하고 좀 큰 작업들은 센터에다 보내가지고 답을 받는 형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개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진짜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조금 아직은 껄끄러운 부분들이 디버깅,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만들어 줘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는 게 안 됐거든요, 잘.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코드 고치고 수정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코딩 쪽은 정말 잘하는 그런 그 LLM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만 좀 복잡해가지고 좀 어려우신가요? 지금 뭐 괜찮으시죠?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쌓는 구조예요.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요. 처음엔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골라요. 하드웨어를 왜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LLM이 동작할 정도의 크기의 하드웨어, 뭐 엄청나게 큰 거 하면 돈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것도 또 LLM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너 QN 3.5 돌리려면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냐? 추천 다 해줘요. 준비해요, 하드웨어를. 그 다음에 LLM 모델을 설치해요, 설치는 약간 이제 리눅스 이런 거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운을 받아서 그 LLM 모듈을 그 리눅스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런처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실행하는 모듈을 갖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얘를 LLM은 있다 이거예요. LLM이 뭐예요? 아까도 AI 개념 얘기하면서 아주 똑똑한 그냥 말 잘해주는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여행 정보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한테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학습에 대한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들을 물어봤을 때 받아요, 답을. 그럼 받은 답을 어디다 저장할 건지, 아니면 손님들한테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노래로 음악으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을 선정을 해요. 나는 여행 정보를 이렇게 지도에다가 한번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LLM을 적당한 크기의 LLM을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그 UI라고 그러죠. 웹 UI. 거의 요즘에 다 웹에서 돌게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웹 UI를 작성할 수 있게 이것도 역시 LLM을 써서 코드를 작성해서 입히면 그냥 순식간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요즘엔 지가 추론해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또 좀 절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들도 잘 만들었어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얘 의도는 한 개도 없거든요. 이 개발자 의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만 얘기한 거고 지가 다 그 AI가 뭘 원할지 알고 만든 거거든요. 다 그 구성이라는 거. 다 만들어줘요. 그 위에 이제 그 UI UX 계층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패키지를 만들었잖아요. 스택을 만들고 그럼 이거를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AI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파트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리소스 자원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하드웨어의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포하는 배포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VLLM 같은 걸로 이제 배포를 하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요. 파인 튜닝이 뭐냐면요. 아까 이제 학습회라고 해서 추론 데이터를 만든 거는 그 LLM을 만든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장비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건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QN 3.5인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파인 튜닝을 통해서 로라라고 하는 기존 가중치 옆에다가 더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실 소버린 AI 얘기도 많이 있지만 도메인 베이스 이런 학습된 AI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QN이 있고 딥시크가 있고 다 있는데 얘네들이 현재 학습된데 우리 실생활에 대한 건 별로 많이 없어요. 특히 우리 회사 정보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려면 얘한테 더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 현재 상태, 한국의 주식 시장, 한국의 뭐 스포츠, 한국의 교육 이런 것들을 도메인별로
계속 학습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가 과제예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개 필요 없이 그 도메인 확장되면 시작은 QN이었지만 QN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이게 거의 한국적으로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인튜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AI를 기업이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초기에 시도하는 게 저 라그라는 거예요. 아까 파인튜닝 얘기했지만 파인튜닝은 일종의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인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용한 딥시크나 QN의 특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체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근데 이 라그는 정보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예요. 일종의 뭐랄까요? 메모장을 주는 거죠. 메모장. 그러면 얘가 자기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분석해서 이제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소프트해요. 구성이 빠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서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무슨 국가 전산망 해가지고 막 전 국민 데이터 막 넣고 그걸 잘라가지고 필드로 만들고 SQL 만들어서 검색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벡터DB라는 게 나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수치만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를 그냥 쭉 나열하고 공백 다 빼고 특수문자 다 빼고 다 척킹 잘라가지고 수치화해서 여기다 넣으면 이걸 인베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숫자로 바꾸면 그게 아까 얘기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트랜스포머 블랙박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효과를 같이 봤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충만 물어봐도 왜 지금 챗GPT 대충만 물어봐도 다 알잖아요. 내 뜻을 알잖아요. 그런 검색이 가능해져. 저희가 삼성 SDI의 청주 공장에 작년도 10월에 50년치 생산 데이터를 벡터DB로 해서 이렇게 서버를 외부에 연결을 못하니까 삼성은요. 내부에 한 대 놓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잘 쓰고 있는데 50년치의 데이터다 보니까 말이 달라요. 50년 전에 쓰던 용어가 다르잖아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료들이. 근데 이 라그 시스템과 AI를 도입하니까 얘가 대충 아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학습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똑똑해지면서 이제 뭘 검색을 시켜도 다 알아내고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붙여서 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이걸 제일 많이 좀 쓰고 있고 여기에 매뉴얼을 넣을 수도 있고 법률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계약서를 넣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다 끌어와서 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는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에이전트 쪽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AI가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해놔요. 그럼 이게 일종의 한 놈이 아니라 여러 놈처럼 돼가지고 그룹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픈클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써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챗GPT나 이런 어떤 대화형의 그런 LLM은 그냥 질문하고 답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걔한테 나 아침 6시에 깨워줘 그러면 이제 깨워주죠. 걔는 계속 돌고 있어요. 24시간이요. 그리고 얘한테 내 메일에서 뭐를 요약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내줘. 그럼 이제 보내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 AI들이 협력해서 한 사람은 코딩하고 한 AI는 코딩하고 한 AI는 디버깅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아까도 설명드린 금융, 의료, 헬스케어, 법률, 고객 서비스, 마케팅 이런 데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또 넷플릭스가 성공한 게 솔직히 AI 때문에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진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AI 시스템 구축하는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사항을 들어요. 어떤 걸 AI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 이제 아까 만든 거 보여드렸잖아요. 영화 만드는 AI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거 글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림, 이미지도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거 더 나가서 요즘 옴니모달이라고 해요. 영상까지 인식하는 걸 해야 되겠네요. 골라요. QN3 옴니라는 모델이 오픈된 게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테스트해봐요. 좀 잘 도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받아가 실행해놓고 이미지를 딱 제 사진을 줘요. 그래가지고 뭐 눈이 몇 개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물어봐도 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을 구축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요. 개발 환경은 주로 이제 파이썬이나 뭐 이런 언어도 들어가고 프레임워크 들어가고 도커라고 해가지고 실행 환경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라그를 구현한다는 건 필요하면 저렇게 하는 거죠.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그거에 대한 임베딩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 AI로 뭔가를 진행한다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무지 복잡하죠. 뭐 옵션이 막 더전만 둬서 더전 하나 그리고 포스기 너무 복잡하죠. 에이전트 하나만 깔아놓으면요 얘가 그냥 손발이 막 수십 개가 돼가지고 야 그냥 이렇게 해줘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을 다 조작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에이전틱 로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AI 드리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축된 걸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요. 배포가 이제 다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하드웨어의 자원을 이제 보고 이 하드웨어 왜 무제한으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굉장히 비싸고요. 구성을 해서 거기에 VLLM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고 비디오 메모리 1번, 2번, 3번, 4번이 고르게 돌게 이렇게 만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메인 파인 튜닝은 약간 얘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성격을 좀 바꾸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런칭이 되고 난 다음에 자꾸 좀 더 빠르게 좀 더 잘 돌아가게 해요. 저희가 만든 아까 그 영화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그 QN3 옴니가 이제 옴니모달이거든요. 그 영상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영상을 만든다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영상을 제작을 해요. 하면은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수백 개가 나와요. 수백 개를 만약에 5분짜리를 100개를 보려면 500분이잖아요. 매일 500분 검토하느라고 시간 다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만 100개를 500분치를 다 LLM한테 던져요. 그럼 얘가 보고 입이 잘못됐다, 말이 안 맞다 다 걸러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얘한테 100점, 80점, 50점. 그래서 상위 3위만 뽑아요. 1, 2, 3위. 그래서 딱 주면 이제 저작자가 난 요걸로 할래. 요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들래. 그거를 지하철에 지나가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 텔레그램으로 AI 에이전트한테 지시를 하는 나 저 영상에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건데 몇 장 뽑아줘.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AI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받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그래서 사내에서 운영할 거는 이제 작게 하고 저도 갯마 같은 거 쓰고 또 뭐 이제 크게 할 거면 크게 한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 회사에 과연 진짜 맞는 AI가 뭔지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AI 중에서 찾고 적당하게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틀인데요. 그래서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그 오픈소스로 나온 거를 빨리 학습을 해서 빨리 적용만 하면 그동안에 뭐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구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면 4가지인데요. 점점 소형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B가 70B를 능가하는 형태로 계속 바뀔 거고 그리고 더 소형화돼서 더 리소스를 적게 먹게 되고요. 그리고 MOE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선택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일부만 동작하는 이 방식이 표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네이티브
뭐 영상이든 뭐 소리든 모든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될 거고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저런 네트워크가 꼭 있어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돌면서 AI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일반화될 거로 봅니다. 뭐 이상으로 저는 그 내용을 마쳤고요. 그래서 AI를 구축해서 실제 사업이나 아니면 그 업무에 적용한다는 게 저런 챗 GPT의 API 가지고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식이 실제로 자기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그냥 간략하게 이제 소개까지 드렸습니다. 뭐 이상으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